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스트 코비드 19 이코노미 앤 월드란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세상의 변화의 방향과 그것에 맞춰서 우리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투자 전략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벌써 우리 그 삶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과 관련한 기본적인 성격 이런 부분부터 좀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기가 헨리 키신저 박사, 미국의 국무장관을 역임하셨던 분이죠. 냉전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지난 4월 3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세계의 질서를 영구히 바꿀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의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만큼 이 바이러스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뀔 것인가 라는 것들을 통찰한 그런 문구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가져와 봤고요.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경로를 밟게 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몇몇 가지 사항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어떤 종식의 기대 이런 부분보다는 언제까지 더 확산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더 크게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 지금 주요 나라별로 이렇게 좀 통계를 내보면 우리 한국의 경우는 사망자 수나 혹은 감염자 수 자체가 잘 억제가 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 주요국들 같은 경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감염자 수가 100만 명당 수천 명대, 그리고 사망자도 100만 명당 수백 명대를 기록을 하면서 실제 생활에 그리고 실제 경제활동에 느끼는 제약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얼마만큼 위험한 병이냐라는 것과 관련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감염자하고 사망자 수, 그러니까 사망자 수를 감염자 수로 나누어서 치명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면 한국의 경우는 2명대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 평균은 5명대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5%, 그러니까 100명당 5명대.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5% 안팎까지 치솟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함정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테스트를 제대로 해서 모든 환자를 발굴을 했는지, 그리고 사망한 분들의 그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는지 여부들이 섞여 있는 그 내용이어서 이 중에 어디가 이 병의 진짜 성격이다라고 규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높을 수 있는 치명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전염력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아직까지도 본격적으로 진정기미에 들어섰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이 어디까지 갈런지에 대한 두려움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에 그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조금 더 그 경각심을 느껴보자라고 한다면, 이번에 팬데믹 이전에 본격적인 의미의 팬데믹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 독감과 관련한 그 사태를 보면 1차 유행 이후에 2차 유행이 왔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 그 코비드 19과 관련해서는 이런 2차 유행, 세컨드 웨이브가 아니라 아직 1차 유행이 진정되지도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사태는 심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이 1918년, 100년 전에 코비드 19, 스페인 플루는 얼마만한 영향을 미쳤었나? 정확한 통계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여러 기관의 추정치에 따르면 그 당시에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피해, 이거를 사망자 수 기준으로 보면 작게는 한 1740만 명에서부터 크게는 1억 명까지 이 플루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WHO에서도 한 5천만 명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 유럽, 미국뿐만이 아니라 인도,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 당시 스페인 독감으로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만도 한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전염병이라는 게 결국은 그냥 그 앓고 지나가는 그런 그 가벼운 감기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이 당시와 마찬가지로 독감이 이런 것들을 끝내기까지는 그 백신이 이런 일들을 끝내기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는 것처럼 약과 관련을 해서도 백신이나 신약,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적용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현재 지금 거론되고 있는 약들, 그러니까 이 원래 코비드-19을 위해서 개발된 약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뭐 에볼라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개발된 약이 임상적으로 그 지지가 되고 처방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이 코비드-19을 위해서 신약이, 백신이 개발되는 것들은 아직 임상 1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본격적으로 약에 의해서 우리가 이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시점은 상당히 좀 넉넉한 시간을 잡아놓고 추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점을 감안을 해보면 당분간 적어도 올해 2020년이라는 기간은 이 코비드-19이라는 질병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판단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질병과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떤 그 영향을 미치고 어떤 구조 변화를 갖고 오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우선 한 가지 첫 번째 그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시장은 상당히 빠르게 충격에서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코스닥 시장이나 혹은 미국의 나스닥 시장은 이 영향을 이미 넘어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나스닥처럼 기술주 위주의 시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 주식 시장은 이번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로 인한 충격의 80% 이상은 대체로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물 경기와 관련한 전망치들은 금융시장의, 주식시장의 반응처럼 좀 가볍게 그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전망치들이 뭐 예를 들면 IMF의 세계 경제 전망이나 혹은 월드뱅크의 전망이나 OECD의 전망이나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런 그 전망과 관련한 보고서들에서 좀 주목해 보셨으면 하고 이제 그 생각하는 지점은 여기 보면 락다운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 락다운이 실물 경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숫자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될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각 기관들의 전망과 그 전망을 토대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2020년 그리고 2021년까지 세계 경제의 모양이 뭐 이런 형태, 굉장히 큰 조정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 발표된 IMF의 세계경제 전망, 물론 이게 6월에 또 수정이 됐습니다. 수정치는 더 좀 그 악화된 걸로 보고는 있는데요. 아무튼 4월에 그 전망에 따르면 2020년에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 그리고 2021년에는 5.8% 반등하는 이런 모양을, 그리고 OECD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 그 중에서도 좀 나쁜 시나리오를 택하게 되면 올해는 마이너스 7.6%, 그리고 내년에도 2.8%밖에 안 되는 이런 정도의 모양을 보일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낙관적인 전망이 기초해서 보더라도 이 앞에 2008년, 9년 당시에 비해서도 더 큰 충격이 있을 거다. 아시다시피 이 2008년, 2009년은 미국발 금융위기, 뭐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도 하는 이제 이 위기인데요. 이것보다 더 큰 위기를 지금 우리는 통과하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그 위기의 형태와 관련을 해서 OECD는 두 번에 걸친 충격 시나리오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앞에서 봤었던 그 바이러스라는 그 전염병의 형태와 관련한 퍼스트 웨이브, 세컨드 웨이브, 서드 웨이브 이런 식으로 그 전염병 자체가 한 차례의 유행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2차, 3차 유행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 전염병의 특징을 감안을 했을 때 OECD가 보고 있는 것처럼 한 차례 충격만이 아니라 한 차례 충격이 더 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그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올해는 급격하게 경기가 하강을 하고 내년에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할 거다라고 하는 점에 대한 그 기본적인 컨셉이 같다고 하더라도 올해 조정의 크기와 내년의 반등의 크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충분히 회복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IMF 전망의 지난 4월 전망을 토대로 보면 올해는 마이너스 3% 그리고 내년에 5.8% 성장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 이전 시점 2019년 말, 그러니까 작년 말 대비 내년 말은 전체적으로 2.6% 성장하는,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이런 모습을 4월에 전망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6월 전망으로 오면 마이너스 4.9 플러스 5.4가 되면서 2021년 말의 경제는 2019년에 비해서 거의 동일한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고요. 월드뱅크나 OECD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내년에 회복을 전망을 하더라도 2019년에 비해서 2021년 말에 오히려 경제가 후퇴하는 이런 정도의 충격을 받을 거다라는 예상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선진국의 경우는 신흥시장보다도 그 충격의 크기가 더 클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 그 실물 경기와 관련한 전망치들은 굉장히 우울할 수밖에 없다. 좀 이런 그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민간, 특히 그 글로벌 IB들의 전망을 놓고 보더라도 이런 L자 형태의 전망 혹은 U자 형태의 전망을 통해서 정상화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좀 냉엄한 현실 인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기초해서 그 매번 사안의 영향들을 따로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초입에 말씀드렸었던 락다운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을 또 조금 살펴보게 되면 락다운이라는 부분이 경제 지표 자체를 굉장히 크게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실업이 불과 한 달 사이에 그 실직자가 4천만 명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락다운의 이유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실업자가 폭증을 하는, 실업률이 폭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긴 했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게 되면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그 형태가 해소가 되면 결국 이게 그 락다운인데요. 경제 생활을 모든 것들을 중단시키는, 집안에서 밖에 나오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식당도 가지 말고 쇼핑도 제한하는 이런 형태의 제한이 있는 동안에는 실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또 빠르게 감소할 수도 있는 그런 숫자들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따라서 그 어떻게 보면 실업률이나 뭐 이런 숫자들이 가져다 주는 충격 굉장히 또 크게 느껴지고 반대로 회복되는 모습도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는 것처럼 미국 경제가 정말 빠르게 회복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도 이런 일시적인 충격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사실은 한국 경제는 이런 락다운을 본격적으로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예상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몇몇 가지 실물 통계들을 보면 뭐 이런 식인 거죠. 미국의 주요 대도시, 뉴욕,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이런 지역들 보시게 되면 식당의 가동률이 0%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락다운의 효과고요. 그다음에 뭐 비행기 편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20% 정상의 20%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또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여지들도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 실물 경제 그리고 사람의 생활을 얼마만큼 규제하느냐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이런 사진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기 사진 다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 수상 듀스탱 트리도 수상의 사진이거든요. 이분이 원래 젊고 잘생긴 그 수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원래 모습이 이렇죠. 근데 최근에 이런 형태로 등장을 하곤 합니다.
이거는 그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거든요. 캐나다가 아직도 락다운, 봉쇄 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발소나 미장원이 문을 열고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수상인 나도 이발을 하지 않고 면도를 하지 않고 이 모습으로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막혀 있는 그런 락다운과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될 때 그 각각의 효과들이 이제 분리돼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뉴욕타임스에서 511명의 감염병 전문가들이 전망을 한 바에 따르면 일상생활이 언제쯤부터 정상화될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한 물음에 세 가지 부류로 나눠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 여름부터 가능해지는 그런 일상적인 활동도 있겠으나 올 연말, 2020년 말까지도 힘들어서 내년 이후에나 정상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고요. 올해 가능해지는 부분들은 뭐 예를 들면 의사를 만나러 병원에 가거나 혹은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하기 위해서 이발소, 미장원을 찾아가는 일들은 그래도 올 여름이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쪽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교회 가는 일들, 혹은 장례식이나 혹은 결혼식장에 참여하는 것, 혹은 스포츠 이벤트, 그러니까 그 프로야구, 프로농구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스타디움에 모이거나 콘서트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올 연말까지도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식의 그 제약들이 전반적으로 경제가 완벽하게 해소되는 그런 시기는 굉장히 뒤로 늦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그 실물 생활의 그 변화, 이런 것들과는 조금 무관하게 금융시장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주식시장, 앞에 처음 봤었던 이미 그 충격을 다 벗어난 듯한 주식시장의 모습일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그것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업종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내용들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이 이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파란색 선이 연준의 대차대조표, 즉 돈을 얼마만큼 풀어서 부양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과, 노란색 선은 S&P 500에서 빵이라고 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로 대표되는 이런 기술주들의 비중이 얼마만큼 커지는가.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이런 기업들, 새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기업들의 절대적인 그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은 그 정책의 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기대치들을 계속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런 통화 정책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재정 정책의 크기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GDP 대비 재정 지출의 비중을 보면 이번 사태로 인한 재정 지출은 세계대전, 그러니까 모든 물자를 동원해서 싸워야 되는 전쟁 이후에 가장 큰 그런 지출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그 정부 정책들이 뒷받침되고 있는 한 금융시장의 탄력적인 움직임은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조금 부담이 없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라는 생각인데요. 실물 경제 대비 금융시장의 모습, 이 괴리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는 것, 혹은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시장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당분간 시장의 출렁임에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은 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평가에 대한 논란 자체를 좀 회피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지금의 세상은 정상적인 노멀 상태가 아니라 뭔가 비상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의 세상이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점에서 해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GFC라고 표시가 된 부분, 그러니까 저기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죠. 이 시점을 전후로 해서 전 세계의 통화 정책이 작동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 바뀐 방식은 결국 통화 유통 속도가 느려지고 통화 공급이 대단히 많아지는 이 상황에서도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형태가 가장 극대화돼서 강조되는 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싶은 게 폴 크루그만 같은 이런 구루들 그 시장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는 점이라는 거죠. 뉴욕타임스에 기고를 하면서 폴 크루그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실물 경기를 설명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이고 경제가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일 뿐이고 경제가 아니다. 세 번째,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일 뿐이고 경제가 아니다. 똑같은 얘기를 3번 반복을 하는 거죠. 시장과 경기가 다르게 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전략을 짜는데 가장 중요한 참고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시장이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는 것들이 적당하냐라는 것과 관련한 물음은 사실은 맨 앞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이 얼마만큼 더 시장에 혹은 사람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회귀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시장의 속도나 수준보다 더 중요한 건 변화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방향을 뭐 트렌드라는 걸 통해서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관련한 얘기를 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면서도 바뀌는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아마도 많은 그 논의가 진행됐던 게 이 두 가지 단어로 좀 압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언택트, 하나는 리쇼어링, 뭐 이런 형태죠. 근데 이 그 변화의 그 방향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좀 이 내용들이 너무 그 분명해서 이론을 제기할 만한 여지도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변화의 방향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 이 언택트란 개념 혹은 리쇼어링이란 개념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처음 생긴 단어냐라는 점이라는 거죠. 답은 그렇지 않다. 이미 이전에 있어 왔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리쇼어링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할 때부터 사용했었던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미국 기업들, 주요 기업들한테 초기에 요구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언택트란 단어, 이게 뭐 신조어니까 말 자체가 새로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품고 있는 내용,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전자상거래라든가 우리 생활에 이미 들어와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변화의 방향, 그러니까 변화는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건 분명한데 이 변화의 방향 자체는 낯설지가 않다. 이미 우리는 그 변화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가속화되는 것이냐 이런 쪽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일 거라는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세계화의 역풍.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주장해 왔었던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뭔가 좀 제동이 걸리는 이런 요인들. 그다음에 기술 혁신이 더 강조가 될 것이고 정부의 역할은 커지고 헬스케어, 특히 공공의료와 관련한 관심 커지고 그다음에 소비의 세대 교체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고요. 관련해서 우리의 투자 전략도 이런 변화의 방향에 맞춰진다면 좀 굉장히 혼란한 그런 세월을 겪고 있습니다만 성공적인 투자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세계화 관련된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 뭐 대표적으로 리쇼어링이라는 얘기로 이제 그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뭐 펀드 매니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상 어떻게 보느냐 제일 크게 생각하고 있는 요인이 리쇼어링, 그 다음에 뭐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근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다. 미국과 중국, G2의 충돌, 그리고 무역전쟁을 통해서 우린 이미 경험을 했고요. 실제로 그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관련한 비중들을 체크할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을 보면 이미 꺾어진 모습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G2의 긴장이 커지고 있는 점, 뭐 이런 것들은 뭐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일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각각의 진영별로 혹은 나라별로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노력들은 점점 커질 것이고 여기에서 투자 기회의 하나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ESG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 굉장히 좀
고리타분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성장을 위해서 전 지구적인 협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면 성장의 부담 이런 것들이 보다 좀 공정한 세상,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는 강조돼야 될 점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거기에 환경, 사회공헌, 윤리경영 이런 내용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이 ESG를 강조하는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은 과거에부터 계속 존재해 왔던 것이긴 한데요. 이 내용들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그 투자 전략과 관련한 하나의 힌트를 여기서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기술과 관련한 부분은 이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사회에서 시장에서 이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주가 회복 과정에서 전 세계 주식시장을 견인했던 그 섹터들이 바로 이런 기술주들이었고요. 종목별로 놓고 보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아마존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시장의 회복을 선도하는 그런 그 기업들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보고 싶은 부분은 이제 그 정부의 역할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사실 이 부분을 그 우리 투자 아이디어로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고민의 여지가 있는 상태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자율적인 민간 영역이 공공의 영역에 의해서 조금씩 대체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 최근에 재정 부양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뭐 이런 것들이 과거 경험해보지 못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 뭐 이거 너무나 좀 분명한 사실이고요. 여기에 또 하나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개인적인 자유도 억눌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바이러스를 추적하기 위해서 사람 개별적인 그 한 명 한 명을 추적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보급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은 더 큰 정부 그다음에 더 축소된 개인의 권리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그 강조된 공공의 역할이 우리 투자 관점에서 사실 그 경제의 어떤 활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인일 것 같긴 한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그 헬스케어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실 기본적인 원칙은 공공의료가 더 강조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상대적으로 방역에 성공한 모델로 보이는 지역들 아시아 쪽이죠. 뭐 중국도 그러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뭐 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모범적인 그런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유럽과 미국 이런 쪽이 훨씬 더 선진 그 경제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비드 19과 관련한 방역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의 공공 지출 이런 부분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공공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는 그런 형태의 투자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의 경우를 놓고 보면 이미 기존에 있었던 사회 변화의 방향이기도 합니다만 의료보건 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될 것 같고요. 특히 노령화 시대로 들어가면서 더 필요하고 더 그 손이 많이 갈 인력, 뭐 이제 그 개인 간병, 뭐 이런 인력들의 그 요구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또 거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원격 진료의 도입이 더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 이번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의료의 그 공공 지출이 강조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일 거고요. 이 그 원격 의료와 관련한 기술 그리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앞서 나가는 기업들 이런 것들도 우리의 중요한 투자 테마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트렌드는 소비의 세대 교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이건 뭐 우리 한국의 얘기이기보다는 뭐 미국이나 혹은 유럽에서 이제 주로 나타나는 내용일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 노동 시장이 크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소비의 패턴도 변할 것이다라는 건데 사실 이건 우리 투자라는 관점에서 투자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테마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새로운 소비의 주역으로 떠올라야 될 밀레니얼 세대가 이번 충격으로 인해서 소비 여력들이 더 위축이 되었다라는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쩌면 소비의 주역이 기존의 X세대에서 밀레니얼을 건너뛰고 Z세대로 바로 넘어가 버리는 이런 일들도 곧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 사실 이 밀레니얼 세대가 1981년부터 96년쯤에 태어난, 그래서 지금 한창 소비의 주역이 되어야 될 이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입지가 너무 좋지 않다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과거 세대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베이비 부머, 그다음에 X세대에 이어서 밀레니얼 세대가 오는데, 이렇게 오면서 소득이 계속 늘어왔습니다만 밀레니얼 세대는 소득이 줄어드는, 기본적으로 이 세대들이 처음에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고요. 그리고 지금 한창 주역으로 활동을 해야 될 시점에서 코비드 19에 그 또 충격을 받는 이런 좀 불행한 세대가 되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 세대들이 결혼도 늦게 하고 뭐 주택도 구입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로 연결이 되고 있고, 결국 소비의 주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든 세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그 의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고요. 결국 그 뒤에 오는 세대들, Z세대라고 하는, 물론 이제 아직 그 세대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20살 남짓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큰 파워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세대들이 주목하는 소비의 형태, 생활의 패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투자의 중요한 테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언택트 관련한 혹은 소셜 네트워크 관련된 이런 그 부분들이 더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정치적인 올바름,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 관심이 가는 이런 그 방향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연구와 그다음에 우리의 그 발굴 노력이 필요한 그런 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보면 우리가 이 코비드 19을 통해서 얻어야 될 제일 큰 교훈은 코비드 19 이후의 세상은 크게 변할 것이다. 과거와 절대로 같지 않을 것이다라는 앞으로 그 인류의 역사를 크게 바꿔놓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리고 변화는 불가피하다라는 점이긴 하지만 그 변화의 방향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변화, 이런 것들이 속도를 더 가속화하면서 빠르게 변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예견할 수 있었던 미래이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하고 투자 형태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세 가지 토픽만, 그 현상만 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뭐 이런 그 변화를 말씀드리고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이미 시장은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주가 오를 만큼 다 올랐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테슬라가 앞으로 미래에 가장 그 강력한 혁신 기업이 될 거다라는 얘기 많습니다. 근데 테슬라 주가는 또 너무 올랐다. 심지어 테슬라가 토요타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커졌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제조회사인 토요타보다 테슬라가 더 커진 시점에서 테슬라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아직 이익이 나고 있지 않은 회사인데, 이런 질문과 관련한 그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 말씀드려보면, 글쎄요, 뭐 이게 그 정답이 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고민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은데요. 렉서스하고 토요타 자동차를 합해서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은 한 10% 정도. 10% 정도의 점유율로 1등을 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럼 테슬라는 물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놓고 얘기하면 점유율을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토요타가 1000만 대를 만드는 동안에 테슬라는 작년에 30만 대 정도밖에 만들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전기차만 놓고 보면 얘기는 다르죠.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는 1등이고요. 그 점유율은 20% 근처까지 가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올해 2020년, 2021년이 되면 그 점유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기존의 자동차 시장이 아니라 시장은 전기차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미래에 올 시장의 1등 주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전체 판매 대수가 줄어들고 있는 기존 시장의 1등 업체를 넘어서는 것이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현상인 것 같고요. 또 다른 형태의 예는 아마존과 월마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마존은 월마트 매출에 비해서 60~7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월마트, 홈디포, 코스트코, 뭐 로손, 로이 뭐 이런 그 오프라인 기업들 9개의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왜 가능하냐? 월마트는 뭐 아까 그 토요타와 테슬라처럼 이와 비슷하게 월마트의 시장 점유율은 9%를 못 넘고 있습니다. 아직 넘어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전체 리테일 시장에서 아마존의 비율은 월마트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만 놓고 보면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은 이미 50%에 육박을 했거든요. 강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시장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는 이번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더 강력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뀌는 세상의 1등 주자, 기존 질서의 1등 주자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런 내용들은 다른 분야에서도 다 찾아지고 발굴되어지고 투자 전략으로 활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의 모습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락다운이 되어 있고 뭐 밖에 나가지 못하고 공공 그 운송 수단을 타기도 좀 불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안으로 찾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전거라고 하네요. 지금 레저 바이크 같은 경우에 판매가 2배 이상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생활에서 그냥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렇게 바뀌는 내용, 이런 것들을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시킬 수도 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대만의 자동차 업체입니다. 아니, 자전거 제조회사 자이언트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느 다른 그 IT 업체처럼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성장성이 부각된 이런 사례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런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획득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의 방향, 그러니까 변화는 불가피하고 가파르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변화의 방향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고 이 투자 아이디어가 실천적인 투자 대안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그 솔루션을 아마도 저희 미래에셋대우가 좀 더 많은 준비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고객 여러분들께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변화를 선도하는 기업들, 전 세계의 기술과 그다음에 그 세대 그 교체의 그런 더 잘 적응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풍부한 그 축적된 그 조사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문의들은 저희 영업점을 방문해서 같이 좀 상의를 하고 투자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오늘 제가 그 준비한 내용 말씀 다 드렸고요. 아무튼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투자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을 하고 조금 더 그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